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 비극을 겪는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는 날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주민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맞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총격 사건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 선언까지 발표했음에도 팍스TV의 터커 칼슨은 미국에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것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공화당인 칼 로브를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인종에 대해 말할 때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이 하는 말은 미국인을 뭉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레드 플래그 로라는 총기 규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과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총기 규제법이 됩니다.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처음으로 민주당 유권자가 많아졌습니다. 인구 변화 등이 주요 이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화의 속도를 줄여줬다는 게, 빨리 해줬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것으로 합의했다고 트윗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아직 반응이 없다는 게 미국에서의 보도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이 자세히 보도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무역 분쟁이든 두 나라에 모두 나쁘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비현실적이라고 포브스 칼럼니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은 옳지만 방법이 상상 이상의 나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중평이 강해집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쓸 카드가 여러 개인 것을 고려하고 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칼럼도 눈에 띕니다. 배달업계의 자이언트 페덱스가 곧 모든 이커머스의 자이언트인 아마존 물건 배달을 중단합니다. 채식주의자였지만 고기 다듬는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을 뉴욕타임즈가 사회 변화 추세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발생했었던 텍사스주 총격 사건, 오하이오주 총격 사건 현장을 오늘 방문을 합니다. 먼저 오하이오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은 공식 행사가 없는데 과연 그 주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로하기 위해서 또 연방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발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모두 환영만 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대통령을 또 모두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오하이오주이지만 텍사스주에 가야지 어떠한 것이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텍사스주의 총격사건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 또 텍사스의 히스패닉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다. 다시 하얗게 돌려야지 된다. 이런 그 형태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반응은 중요한 것 같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대통령이 가족을 어느 순간 총격 사건으로 잃은 사람들을 미국식 단어로 가장 그 표현을 하자면 그 힐링 해준다는 그 위안을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직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공화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개 주 방문 전에 대통령과 팍스뉴스는 아주 각별한 그 사이이죠. 서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또 받아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하면은 한국 분들에게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날 때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존 볼튼을 몽골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뭐 자문 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터커 칼슨을 동행시켰잖아요. 팍스뉴스에 본인의 쇼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셔네니티 전에요. 이 터커 칼슨이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소수 인종에 관한 무슨 뭐 총격 사건이 벌어지네 하면서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가짜다, 혹스다. 러시아 스캔들이 가짜, 혹스인 것처럼 이거 가짜다. 무슨 미국이 러시아도 아니고 무슨 백인 우월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ite supremacy, that's the problem. This is a hoax. Just like the Russia hoax. It's a conspiracy theory used to divide the country and keep a hold on power. 나라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파워를 가지려는 음모다. 백인 우월주의 미국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CNN의 댄 레몬 앵커가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뉴스 클립을 그대로 시청자에게 들려주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지금 들어본 가장 dumbest thing,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뭐 같은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왜 dumbest thing이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 토론회 때 CNN에서 주최를 하면서 던 레몬이 이 사람이 흑인이잖아요. 공동 그 진행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더미스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고요. 그런데 칼로브가 아니라 이 터커 칼슨과는 달리 많은 공화당의 보수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조심해야지 된다. 인종에 관해서 이번에 그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 가서 절대로 뭔가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골드버그 씨 같은 그런 그 칼럼니스트라든가 엘파소에 가서 특히 대통령이 이상한 말 하면은 대통령직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칼로브도 그 팍스에 자주 출연을 하고요.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자주 글을 쓰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꼭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아주 그 거르지 않고 위험한 말을 인종에 대해서 하는 것을 삼가해야지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The president needs to do better. His rhetoric at times has been raw and dangerous, I think, in terms of raw and dangerous라고 표현했군요. 그 날것이라는 우리 날생선 먹을 때 정말 거르지 않고 위험한 말 하지 말고 좀 더 잘해야지 된다 하면서 뒤에 보면은 그 샤롯빌에서 버지니아주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정말로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오늘 그 오하이오 데이튼으로 그 출발하기 직전에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이 같은 사건들이 물론 오하이오주 데이튼의 총격 사건 범인은 굉장히 그 안티파 같은 폭력을 수반하는 극좌도 지지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엘파소가 지금 더 중요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살해됐고 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평소에 뭐 이민자들이 침략자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이요. 내가 하는 나의 많은 말들은 사람들을 항상 함께 묶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y rhetoric has it all. I think my rhetoric is it brings people together. Our country is doing incredible. 사람들을 people come together라고 얘기를 하죠. My rhetoric is it brings people together. people togeth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people together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항상 대통령에게 이런 위험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지금 숫자 나온 것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트럼프 캠페인 광고가 침략이라는 단어, 이민자들이 침략이다, 인베이션이다라는 단어가 2200번이나 나왔다고 하고요. 해서 아무튼 어떻게 하느냐. 의회에서도 지금 레드 플래그로라고 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굉장히 총기를 가졌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경찰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요청을 해서 법원에 아주 신속한 판결을 받고 그 총을 그 사람에게서
주에서 빼앗아 가는 것. 이게 이제 대량 살상을 얼마나 막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랜드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자살은 막을 수 있고 지금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와 17개 주에서 레드 플래그로 아니면 익스트림 리스크 프로텍션 오더라고 해서요. 같은 말로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함께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전국 총기협회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이것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어제 이번 사건 이후에도 또 총기 규제에 관한 법이 급히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틀린 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9년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10군데 이상의 주에서 이 같은 안을 그 가운데서 이제 뭐 공화당 보수적인 주도 5군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지니까 정말 어린아이들도 숨지고 하니까 이런 여론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그런 그 정치인들도 이 안에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도 찬성을 그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만 갈 것 같고 오후에 이제 텍사스주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를 본인에게는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극복을 하느냐, 극복을 하지 않느냐가 나오고 또 텍사스나 오하이오주의 데이튼이나 엘파소 같은 곳에서도 이게 젊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이 같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80세 되신 이런 분들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엘파소에서도 백인 우월주의 그룹들이 있지. 소수인종을 싫어하지만 그게 무슨 대통령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엘파소는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라티노 유권자들이 한 10명이면 8명이나 되고 엘파소 카운티가 인구가 84만 명인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은 26%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나이 든 사람은 여기서도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 좋아 얘기를 하고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오바마 시대보다 소셜 시큐리티 이 체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체크가 오바마 때보다는 트럼프 때보다 트럼프 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올랐거든 돈이. 그런데 내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뭐야.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종차별주의가 있는 레이시즘 That's America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 소셜 시큐리티 체크만 많아지면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텍사스주 엘파소에서의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도 되고 중간 결론 시험 때도 되고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유권자가 등록된 숫자입니다. 공화당보다 많아졌거든요. 이런 것들, 텍사스도 블루 스테이트로 갈 수 있다는 것들도 오늘 엘파소에서 이제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또 그 북미 관계, 한미 관계에 관해서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 조금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엘파소 카운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26% 지지밖에 못 받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거죠. 그러나 텍사스주 전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엘파소에서만 진 것 말씀드리고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 영킴 후보도 다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 어제 이제 선거 관리 유권자 등록소에서 다 집계를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로널드 레이건의 보수주의, 리처드 닉슨,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존 웨인, 이런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등록된 민주당 유권자가 54만 7,458명, 그리고
공화당이 54만 7,369명, 뭐 한 100명 차이도 안 나네요. 그리고는 어느 때보다도 무당파가 많아져서 44만 7,700명. 이게 이제 오늘 LA 타임스나 오렌지 카운티 보도하는 것 보면은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독성인 말을 쏟아내고 그 사이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도 소수인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허스번이죠. 샨 스틸 아직도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뭐 최고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그게 왜냐하면 무당파가 늘어나서 그렇다. 그리고 집값도 비싸고 학교는 나쁘고 일자리도 별로라서 사람들이 떠나서 그렇다. 그런데 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정부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세크라멘토에서 자연히 그런 것들이 오렌지 카운티까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는 대학 교육 받은 유권자들이 많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의 교외 인근이고 그런 사람들은 좀 시각도 넓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위선으로 시작을 했던 어떻게 시작했던 좀 세계적인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하면은 지금 old white men들이 하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스 기반이잖아요. 거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쪽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해서 레이건이 주지사 되려고 정치기금 처음으로 모금할 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서 했고요. 65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84년도 역시 재선 캠페인도 그곳에서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75% 표를 가져갔고요. 이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도 이기기도 했고 그쪽 지역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샨 스틸 변호사의 말도 맞고 또 LA 타임스나 여러 매체의 취재도 맞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의 꼭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뭐 몽고메리 카운티라든가 각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민주당의 인구가 늘어나고 민주당화가 된다 하기는 했는데 이게 좀 속도가 빠르네 하면 그 속도, 가속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몫하는 거다. 왜냐하면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하고요.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특히 라티노 히스패닉들이 지난 2018년도에 중간선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 미국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짧게 한국이 동의를 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지난해에 한국이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요구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윗에서 쓴 얘기예요.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리퀘스트로 한국이 뭐 9억 9천만 달러 이게 이제 딱 십자가 들어가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더 내기로 합의를 했다. 한국도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더 내야지 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한국과 관계 좋다.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두 개의 트윗을 나눠서 했는데 워싱턴의 주미 한국 대사관의 뭐 politico.com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메일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하고 북한에는 뭐 핵실험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이지만 보도를 해드립니다. 뉴욕 타임즈와 뭐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와 연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냉정하게 보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겨냥을 해서 또 뭐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 이런 소재 같은 것 수출할 때 까다롭게 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유일한 아시아의 한국을 빼버리고
유일하게 있었던,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서 이게 다 이제 징용 배상 문제와 연관돼서 무역 전쟁으로 간 건데 47살의 어떤 사람이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직접 취재한 거예요. 한국 언론에 나왔던 걸 보도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비싼 4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일자라고 부숴버렸답니다. 손영진 씨가.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엄청 구박을 들었는데 버스 타고 출근하신다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차 타는 게 부끄러워 하면서 그런 그 결단을 내리셨고, 한국의 가솔린 스테이션에서 일제차에는 가솔린 못 넣게 한다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미국 언론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렸더니 그 미국 언론은 한국 언론을 인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어떤 분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수기를 애국심과 연결시키는 한국 사람들, 일본은 1965년도에 다 끝난 것을 5억 달러 그 당시에 원조금도 주고 무상 원조도 주고 차관도 주지 않았느냐 한다는 얘기, 이제 다 아시는 얘기예요. 세계무역기구의 전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 씨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그 위험하다, 일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정치 문제로 무역이라는 무기를 쓰는 게 너무 위험하고, 이것은 트럼프가 무역이라는 것을 무기화하는 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캔서가, 트럼프의 캔서가 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예 이제는 국가나 사람 단위로 아닌 척하는 척도 안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얘기, 그런데 이게 지금 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징용 나가셨던 분 같은 분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91세인데 12살 때 징용 나갔는데 70년 넘게 일본이 나한테 사과하는 꼴을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베 신조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부에선 또 71%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을 지지하니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로 강성을 유지하고 싶은 듯 보이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기에는 이 같은 그 서로의 분쟁, 전쟁은 양측에 다 나쁘다 하는 얘기고요. 얄밉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 얘기 아니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얄미운 얘기가 상당 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아프지만 들어두시는 게 좋을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더 한국의 진보를 화나게 하는 얘기입니다. 포브스의 컬럼인데 더널드 커크시라고, 이분 아주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이런 아시아 관련 컬럼을 쓰시는 분인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경제로 포위되고 또 북한으로부터는 미사일로 마찬가지로 포위가 되고 있다 하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남북이 평화 경제를 만들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extremely unrealistic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비현실적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다 하는 게 이제 그 포브스의 컬럼리스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업계에서 안 주고 있는 것을, 안 주는 건 아니죠. 아주 어렵게 해서 한국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방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0년, 20년, 50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몇 개월 안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정부가 또 지원금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방 생산할 것처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북한과 같이 평화 경제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타격받은 것을 커버한다? 북한 경제의 기본은 원조로 유지된다고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또 돈을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핵탄두 개발하는 데 쓰는 게 북한인데, 북한과 경제를 평화 경제를 해서 어느 날이 돼서야 일본에서 지금 받는 타격을 줄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떤 케이스에도 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할 것으로 안 보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있잖아요. 열흘이면 끝나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 시뮬레이션이고요. 컴퓨터로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북한은 미국에도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의 실무팀도 만나주지 않고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자 실무팀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하고도 만나지 않고 또 물론 북한에서는 왜 우리 그 협상하자고 하면서 군사훈련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더군다나 아주 아픈 데를 콕 찌르는군요. 이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도널드 컥 씨가 한국 경제에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한국은 지금까지 한국전 이후에 계속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국내 수요로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경제가 미국인의 수요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중국도 인구가 워낙에 14억이나 되니까 수출하던 것을 이제는 국내 내수로 돌릴 수가 있지만 한국은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인구 5천만 명 갖고는 안 되니까 수출 의존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 그 수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체 수출의 한 20% 차지한다고 하는 이 그 반도체 이것을 그 소재를 일본에서 못 받으면은 이게 개발할 때까지 이게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화가 같이 내려가고 기타 등등 주식 시장이 어둡게 그 반응을 한 것이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고 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일본과의 무역 전쟁 이전에도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사인이 좋지 않아서 지난달에도 수출이 7월 달에요. 1년 전에 비해서 11%가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한 그 4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국의 포브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개발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도체 뭐 수출도 어려워지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평화 경제를 북한과 만들어서 일본을 쉽게 금방 이긴다는 것이 extremely unrealistic이라고 이 칼럼니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만 거창하고 제목만 크고 나하고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연관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같은 그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지 나도 안 다치고 체면 살리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그 방면에서 뛰어난 그 컬럼니스트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에 좀 핵심만 제가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의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보가 아니니까요. 지난번도 아니네요. 불과 며칠 전에 위안화 이제 달러 대비해서 막 내려가서 7대 1까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 중국에는 뭐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죠. 국가 신용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당장 뭐 이거는 뭐 환율 조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이제 왜 환율을 조작을 했는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무슨 보복? 하면은 9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기 한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그렇게 조작을 해버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복하기 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복이 아니라 보복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좀 소프트해졌고 세계의 그 위안화 요구가 좀 줄어들었고 한 24개의 나라 그 블럭이 있잖아요. 위안화를 쓰는 아직도 뭐 대단히 많이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뭐 위안화, 달러 블록 양쪽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럴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보복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중국과 하는 것이 상상 이외의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도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면은 이게 또 정말로 그 위안화가 약해지고 이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출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서요.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지난번에 회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추가 관세는 안 붙인다 하고 붙이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 뉴요커의 칼럼니스트인 존 캐시디씨, 이분도 정치 경제 칼럼을 수십 년 써오신 분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요, 이제 미국 무역 대표하고 재무장관이 상해에서 중국과 성과를 못 냈잖아요. 당장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확 수입해 주는 거, 이걸 못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자리에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있고, 로렌스 커드로도 있고, 경제자문이요. 또 피터 나바로도 있고, 중국 자문도 있고, 비서실장 대행도 있고, 마이크 멀베니도 있고 하는데, 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당장 농산물을 안 사준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관세를 해야지, 나머지 뭐 3천억 달러 하니까 다 반대를 했답니다. 심지어 존 볼튼까지도. 한 사람만 빼고는요,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에서 간 이 전 교수 피터 나바로만, 이 사람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성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위 눈에 띄어서 사위가 중국에 관해서 전문가 좀 찾아봐 하니까 아마존에 뭐 중국 전문가 쓰니까 피터 나바로가 중국에 관해서 뭐 강하게 해야 된다는 책을 쓴 게 있어서 이 사람이 백악관까지 불려간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인데, 피터 나바로만 빼고는 관세 그거 지금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그냥 이것을 밀어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자 이제 뭐 막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졌고, 이래서 이 중국과 미국과의 이 같은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예측하기 힘들죠. 그냥 상상만 하는 건데, 눈에는 눈식으로 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간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토마스 프리드만 씨가 좀 큰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막 치닫을 때 양쪽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부 이 미국과 중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Can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merica and China poor agai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위험하다. 지난 30년 동안을 그려주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마스 프리드먼 씨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오늘 컬럼에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었는가. 중국은 티셔츠, 테니스 슈즈, 또 뭡니까, 장난감을 미국에 팔고, 미국에서 보잉 여객기를 사갔죠. 콩도 사가고. 그랬을 때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건, 독재 국가건, 자유 국가건, 채식주의자 국가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런 거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중간 수입이 늘어나고, 테크놀로지, 앞으로는 Made in China 2025라고, 과거에 시진핑은 과거의 중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탁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세계에.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팔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딴 거 안 팔고 하이텍을 팔아야지. 5G, 인공지능, 스마트폰,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서는 웰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 다 마찬가지예요. 테크놀로지는 집에서도 기간 산업, 공장, 커뮤니티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정서를 읽고 중국께서 우리를 다 스파이해 하고 파웨이를 딱 막아버렸는데,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구소련과 미국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냉전 시대. 구소련과 미국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물건 팔면서 했던 관계가 아니라 완전 냉전이었는데, 중국과 미국은 그렇게 30년 동안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중국이 컸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딱 맡기는, 이거는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 씨 같은 경우는 그래, 웰컴, 서로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 파웨이 셀폰을 막으면은 구글이 파웨이와 비즈니스를 안 하면 파웨이가 결국은 힘들지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파웨이는 빨리 만들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이 일본이 소재 안 준다고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웨이는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그동안 지적재산권 같은 거 훔쳐간 거 이런 주장하는 것 다 수긍을 하고 맞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저렇게 했다는 예를 드는데,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중국이 들어가지 않고 미국의 무역 가치와 여러 가지 뭐 표준 이런 것을 다른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미국 물건을 관세 없이 싸게 팔 수 있는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미국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와버렸고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잘 협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유럽에도 중국이 하듯이 철강에 관세 붙이고 이러니까 지금 유럽에도 친구가 없어서 오히려 중국이 유럽 쪽과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 미국의 싸움을 미국만 이기겠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미국만 이기겠다고 하는 것에 누가 지원을 해주냐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트럼프보다 쓸 카드가 많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누가 서로 먼저 손을 내밀기도 힘들어요. 얼굴 체면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정말 그 체면을 먼저 구겨야지 되는데 두 사람 다 구기기 싫은데 시진핑은 장기전을 할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것을 가만히 중국 정부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 보니까 미국이 760 얼마 주식시장 내려가고 한국, 세계 다 내려가잖아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선거철에 선거 치러지기 한 달 전, 보름 전, 일주일 전에 한번 해줄까? 이게 시진핑의 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리드먼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중국에 서로 좋게 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 경제가 많이 성장돼서 우리 경제 대국 1위, 2위 아니냐 인정을 해줄 걸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동등한 경제 파트너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나씩 북한 핵을 그렇게 풀어야지 된다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식으로 하나씩 중국이 이거 해주면 미국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미국 농산물 다 사 해서 안 하면 관세 부과하겠어 하면은 이렇게 위안화가 내려가는 걸 정부가 안 막아준다 하는 게 토마스 프리드먼 씨의 얘기고요. 그리고 뭐 같은 신문이긴 합니다만은 뉴욕타임스 사설이 좀 의미가 있어서 한두 마디 전해드리자면 열매 없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년이 됐는데 분명한 목표 없이 출구는 안 보이고 무역 전쟁은 쉬운 것이고 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 이기기 쉽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스콘신 쪽으로 제조업 절대로 안 돌아오고 있고 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올리브 가지 하나 던져준 것은 홍콩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도다라고 거기 폭동이라고 라이엇이라고 이거는 아니다. 인권도 생각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역시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찬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위안화를 조절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5년 동안은 그런 거 별로 안 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국의 그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붙일 때 좋다고 했었던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JSW 스틸인데 이 회사가 그때는 그래서 막 확장한다 하더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 다 안 되는 거 수입을 해야지 되는데 수입품이 너무 비싸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파괴의 파워는 보여줬지만 그 뒤에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인가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18개월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하는 얘기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추세기 때문에요. 배달의 자이언트, 페덱스, 이커머스의 자이언트, 아마존. 이제 배달을 완전히 이달 말이면은 지상 배달 끝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 배달은 6월 달에 끝냈잖아요. 페덱스가 전략적인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자체 배달이 47%고요. 그 밖에는 이제 페덱스나 UPS, 우정구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페덱스는 그다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아마존이 로컬에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그 40대 정도 있으면은 밴 같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아마존과 같이 딜리버리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점점 추세인 거죠.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푸드 섹션에 보니까 한 5명 정도든가요? 6명 정도든가요? 5명?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얘기하는 그 고기를 다듬고 썰고 잘라내고 직접 그 푸주간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젊은 분인데 30살, 28살 여성들이 더 많았어요. 남성은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전에 한 10년, 5년씩 채식주의자이다가 어떻게 정육점을 오픈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가족이 4대가 하는데 처음으로 이 젊은이가 채식주의자에서 이제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고 다듬고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똑같은 이유랍니다. 채식주의자가 됐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푸주간을 하고 할 때도 같은 이유로 동물도 제대로 자라고 또 제대로 처우를 하고 또 그 동물을 우리가 사람이 그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좀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잡게 됐다 하면서 젊은이니까요. 이 덴버에 있는 케이트라는 여성인데 30살인데 스타워즈 팬인 것 같아요. 쿡할 때도 좀 슬로우하게 임페리얼 마치 그리고 다스 베이더도 나오고 스타워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하면서 아 여기 견갑골에 있는 이 스테이크 여기가 가장 뷰티풀해요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미국 음식 시스템이 좀 더 이렇게 친환경적이 되고 동물이 살아있을 때도 윤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야지 된다. 그리고 동물의 쓰레기도 좀 덜 나와야 되고 항생제도 덜 먹고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이게 이제 전부 그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글을 썼던 그 마이클 폴란시 저널리스트 그 이후에 이런 그 운동이 좀 더 본격적으로 그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퍼져서 뭐 한 거의 15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본인이 채식주의자에서 직접 고기를 썰고 기름기를 빼내고 다듬고 고기를 팔고 어떤 경우는 파운드당 한 3배 정도는 더 비싸긴 한데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얘기도 해요. 몸무게도 오히려 줄고 여드름도 없어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에너지는 당연히 많아지고 안개가 거친 것과 같은 그런 것 뭐 오메가3 뭐 베타카로틴 이런 것 있으니까요. 또 맛도 있고 이런 그 반대의 현상을 오늘 그 푸드 섹션에 실렸는데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그제 숨져서 어제 전해드렸었던 그 토니 모리슨가 같은 흑인으로서 또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도 생각이 나고요. 이 사람이 아메리카 화이트 어게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있으면 또 텍사스에 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텍사스 엘파소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발행인이 우리는 아픕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공개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는 아픕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반응 정말로 궁금합니다. 연설이요. 강희신이었습니다.